네, 됐네요. 네,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과 김준태 교수입니다. 인공지능 과목의 1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은 이 과목의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어떻게 진행할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 이후에 인공지능의 어떤 그 정의, 개념,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어떤 역사, 인공지능과 관련된 응용, 이런 것들을 다룬 두 번째 강의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의 앞부분 정도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부분까지 다 하게 되면 첫 번째 주에 우리가 강좌 소개와 그 다음에 인트로덕션을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이 과목의 이름은 인공지능이고 CSE 4036 이렇게 코드 번호가 되어 있죠. 컴퓨터 공학 전공의 전공 교과목으로서 3, 4학년에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 이 과목을 듣기 위한 선수 과목으로는 자료구조와 실습을 먼저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수강한 이후에 그 뒤에 연결되는 다른 과목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현재 학석 공통으로 개설되고 있는 머신러닝 같은 과목이 인공지능의 이후에 또 듣게 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에 보다 지능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고 그래서 이 강좌는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 응용에 대해서 소개하는 인공지능 분야의 기초 이론을 학습하고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상당히 이제 화두가 되고 있죠. 이 과목에서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이 안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어떤 좀 세부적인 분야들이 있는지, 또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이론,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일부는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한번 구현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인공지능 안에 굉장히 그 다양한 세부 주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모든 주제들을 모두 다 깊이 있게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의 개론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듣고 나면 내가 이제 인공지능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 또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차후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떤 개발 업무나 어떤 분야의 일을 하게 됐을 때 거기서 필요한 좀 더 심도 있는 내용들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격상 그런 개론의 어떤 성격을 갖는 과목이라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강의는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습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두 개의 강좌가 열려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1강좌인 것 같습니다. 1강좌에 한 65명 정도의 학생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01 강좌는 지금 이 시간 화요일 3시 그 다음에 목요일 5시에 각각 1시간 15분씩 강의가 진행되고 네, 여기 신공학과 6144 이렇게 강의실은 배정되어 있는데 비대면으로 아마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강좌는 화목에 역시 교차해서 다른 시간대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자료를 포함해서 앞으로 이제 강의는 이렇게 파워포인트 자료를 공유하면서 진행이 될 텐데 매주 수업 시간 전에 이 클래스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볼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전에 주로 아마 파워포인트이고 다른 뭐 자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파워포인트 자료를 다운받아서 내가 지금 여기 잠깐 쓴 것 같이 이런 다양한 뭐
밑줄로 뭔가를 강조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렇게 혹은 수식을 쓴다든지 필요한 것들을 강의를 들으면서 메모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써 있지 않지만 이후에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강의를 녹화한다고 했죠. 네, 강의 녹화를 여러분들이 다시 볼 수 있도록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것처럼 네, 저는 컴퓨터공학과의 김준태 교수고 연구실은 신공학관 10층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제공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강의 계획서에 보면 특정은 돼 있을 텐데 거기에 개의치 말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뭐 찾아오거나 혹은 전화를 하거나 혹은 이메일로 질문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해도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과목은 실습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뭐 조교가 진행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는데 여러분의 주로 이제 홈워크와 관련돼서 도움을 줄 조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교는 현재 인공지능 연구실이 신공학관 5층에 대학원생들 연구실이 있는데 거기 현재 우리 연구실 소속으로 있는 최수정 학생이 이 과목의 조교를 맡아서 한 학기 동안 같이 할 예정입니다. 역시 이 사무실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있죠. 그래서 주로 조교가 하는 일은 강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그 다음에 홈워크에 대해서 관리하고 채점하고 이런 일들을 도와줄 예정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강의 내용이나 홈워크 내용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조교에게 연락해서 질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첫 시간이라 아마 우리 최수정 조교가 지금 여기 강의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들어와 있으면 잠시 카메라를 켜고 간단히 인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수업 조교를 맡게 된 최수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네. 얼굴을 다 볼 연구실에 수는 있어가지고. 없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홈워크가 한 4번 정도 진행될 텐데 여러분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의 사항이 있을 때 항상 네, 그 다음 이제 교재인데 여러분 인공지능 책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는 걸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교재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책을 딱 하나 선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책마다 굉장히 다루는 내용이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수준도 다르고 그런데 딱 우리가 학부 3, 4학년에서 인공지능을 가리키기에 적합한 그리고 최신의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그런 교재가 딱히 지정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여기 지금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은 대부분 전 세계 공통으로 학부 내지 대학원에서 인공지능을 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책을 소개를 한 겁니다. 제목은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 이렇게 돼 있고 러셀이라는 사람과 노비그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저술한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딱히 모두 준비하고 강의를 들어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교재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 책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대략 한 1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분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2권으로 지금 아마 출판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이 책의 지금 표지인데 그래서 원, 투로 돼 있고
네, 요 그림은 지금 국내에 번역된 서적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그 다음에 이 2권씩이나 되는 교재를 여러분들이 꼭 사야 된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죠. 요즘 뭐 교재 값도 상당히 비싼데 게다가 2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여유가 있고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내가 앞으로도 뭔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을까 싶은 사람들은 하나의 주요한 참고 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적극 권장합니다. 다만 이 과목을 듣기 위해서 이 책을 꼭 사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 책에 보면 한 26개 정도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전부 다 이 한 학기 15주 동안에 다 커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비교적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과 기초 이론들을 아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추려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 책이 이렇게 방대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지금 담고 있지 못한 그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별도로 강의 자료에 추가를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제 공유해서 강의를 하는 자료들이 준비가 계속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주요한 참고서적이다. 이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원서도 있고 번역본도 있고 지금 현재 가장 최신의 판은 아마 4판인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이전 판에 대해서는 PDF 파일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것도 아마 공개돼 있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판이나 2판의 그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가지고 있거나 하다면 뭐 그런 것과 강의 자료를 같이 참고해 가면서 한 학기 동안 이 과목을 수강해도 괜찮습니다. 네, 다만 여유가 있다면 좀 사서 구비하고 참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그 밖에 밑에 2개는 인공지능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머신러닝 쪽이 굉장히 활발하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2가지 책을 참고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책인데 Pattern Recognition and Machine Learning이라는 비숍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네, 이 책은 굉장히 그 수학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또는 머신러닝 깊이 있는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설명들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책을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밑에 있는 머신러닝은 국내 저자가 기계학습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쓴 책인데 이 책도 머신러닝과 관련해서는 많은 내용들을 잘 담고 있어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리고 머신러닝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고 싶다면 이 책을 좀 참고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런 책들은 모두 이론적인 내용들을 사실 주로 담고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의 어떤 예컨대 머신러닝과 관련된 어떤 그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구현하고 싶다든지 그런 프로그래밍 기법이나 이런 것을 더 알고 싶다면 그런 그 프로그래밍 위주로 돼 있는 그런 다양한 책들이 있어서 그건 뭐 워낙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교재 내지 참고문헌으로 따로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면서는 절대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모두 다 F를 주거나 모두 다 A를 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예전에 상대평가하던 비율을 참고해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A, B를 주는 정도로 아마 학점이 나가게 될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의 기준은 시험과 과제물 등인데 시험은 2번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볼 예정이고 둘 다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난 학기 또 그 전부터 비대면 노하우가 이제 쌓였기 때문에
시험에 임박하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세팅에서 시험을 어떻게 진행해서 보면 된다 하는 것을 상세하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시험이 각각 한 30% 정도 최종 성적에 반영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과제는 대략 4번 정도의 과제물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제를 또 한 30% 반영을 하는데, 과제의 내용은 대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이론에 대한 어떤 문제풀이,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래밍을 실제로 하는 부분이 일부 또 포함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10%돼 있는데, 출석은 물론 이제 결석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 학점이 나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출석을 누가 좀 더 100% 완벽하게 했는지 누가 조금 덜 했는지 그것을 직접 성적에 반영하는 건 보통 하지 않고 이 과목에 이제 학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정도로 쓰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 100%의 어떤 평균 점수를 계산할 때는 위에 시험 2번과 과제물 4번 합쳐서 지금 90%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이거 기말에 가서 진행된 그 상황을 보고 예컨대 과제를 40% 정도 비중을 준다든지 그렇게 일부 조금 변화는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참고로. 네, 그 다음에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지만 여러분들이 과제물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이 낸 과제를 그대로 카피를 하거나 코드를 그대로 받아서 제출하는 등의 일이 이제 확인이 되면, 물론 이제 조교가 꼼꼼히 이걸 체크할 예정입니다. 확인이 되면 어느 쪽이 소스이고 누가 카피했는지가 대부분 분명치 않고, 그런 경우에는 같은 결과물을 제출한 경우에 모두 0점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이 과목이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업 진행과 관련해서 혹시 질문 없나요? 네, 그러면 이 아까 인공지능 이 강의가 어떤 성격인지를 간단히 얘기했는데, 조금만 AI라는 이 과목 혹은 이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공학과 전공 과목이라고 했는데, 컴퓨터공학이나 혹은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런 전공 분야에 다양한 이제 세부 또 주제 혹은 분야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다루는 컴퓨터 아키텍처라든지, 혹은 알고리즘을 다루는 분야라든지,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다루는 거라든지, 또 컴퓨터 네트워크도 있죠. 네. 소프트웨어의 어떤 체계 같은 것들을 다루는 소프트웨어 공학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컴퓨터공학 전공 과목으로서는 AI라는 과목은 컴퓨터 사이언스 또는 컴퓨터 엔지니어링의 이런 어떤 세부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AI라는 이 분야는 또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그 주제들을 이 안에 담고 있어서 이것이 다른 다양한 학문 분야와 또 연결됩니다. 예를 들면 수학이라든지 통계학이라든지 또는 뭐 생물학 혹은 뉴로사이언스 같은 것들, 혹은 어, 심리학이라든지. 스펠이 어떻게 되죠? 갑자기. 또는 언어학이라든지. 다양한 그 학문 분야와
연결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좁은 의미에서는 컴퓨터 사이언스의 어떤 한 세부 분야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네, 넓은 학문적 의미에서는 컴퓨터 공학과 수학 등등 다양한 학문 분야가 어, 연결된 그런 것들과 공통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분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어, 밑에 있는 뭐 참고 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 인공지능 안에서 다루는 세부적인 주제들이 어떤 게 있는가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건 딱 정해진 건 없고 정의되는 곳마다 다양한 주제들을 이렇게 나열할 수는 있겠는데 대체적으로 봐서는 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서부터 한번 보면 네, 지능형 로봇과 관련된 그런 주제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계획이죠. 플래닝과 관련된 주제들. 그 다음에 음성의 인식, 또 영상의 인식, 그 다음에 논리적인 추론, 지식 기반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 이런 어떤 추론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언어를 처리하고 이해하는 그런 주제, 그리고 네, 학습 방법에 관련한 머신러닝이라는 주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 이외에도 뭐 나열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 네, 주로 우리의 강의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이제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요 각각의 이런 주제들을 살펴보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진행할 그 대략의 스케줄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예정인데요. 네, 총 15주의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죠.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강의 소개를 하고 잠시 후에 인트로덕션을 좀 할 텐데 첫 번째 주차에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차례로 탐색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먼저 하겠습니다. search는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 찾아 나가는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동차에서 내비게이터를 켜고 특정한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찾게 돼 있죠. 네,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본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결론까지 도달하는 어떤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탐색을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알고리즘들을 이제 필요로 하는데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추론을 다루게 될 텐데 우선 논리적인 추론으로서 이것은 수학의 로직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네, A이고 B면 C다 하는 식의 논리적인 어떤 단계를 어떻게 컴퓨터에서 구현할 수 있을지 그런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우리가 knowledge, 지식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들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다루고 또한 추론은 로지컬한 추론만 있는 게 아니라 확률을 기반으로 한 추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인 그 이론에 입각한 추론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좀 다루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면 아마 8주차에 중간고사를 보게 될 것 같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네, 머신러닝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 우선 처음 한 2주 정도의 여러 가지 머신러닝의 개념과 기본적인 이론들을 좀 다루고 네, 그 다음에 다시 한 2주 정도를 할애해서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뉴럴 네트워크 모델도 기계학습의 한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망을 이제 기본으로 한 그런 이제 수학적인 모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기본 원리와 그다음에 학습 알고리즘 이런 걸 다루고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 딥러닝의 개념 그리고 CNN이나 RNN 같은 딥러닝 모델들의 형태와 그다음에 원리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계학습과 관련해서 또 강화학습이라는 이런 주제도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한 앞에서 우리가 다루는 이런 그 기계학습의 모델과는 조금 상당히 다른 그런 이제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강화학습이 또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강화학습의 여러 가지 이론들을 한 줄을 할애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우리가 자연어 처리와 관련돼서 어떤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간략히 소개를 하면서 학기를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주제와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고 학기가 진행되면서 일부 순서가 좀 바뀐다든지 어떤 부분에 좀 우리가 시간을 더 투자한다든지 그런 식의 약간 변화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과목 전체에 대한 소개를 여기까지 마치고 네, 인공지능이라는 분야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번 그 강의 자료로 올라가는 PPT의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 타이틀이 어떤 주제의 내용이다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주 참고 서적으로 제시한 러셀 책에서 어느 부분에 연관된 내용인지를 여기다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강의 자료는 이 책의 특정한 페이지에 연관되어 있지 않고 이건 별도의 자료다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 자료에서는 그래서 AI라는 분야 전반에 대한 인트로덕션으로서 이제 AI가 뭔지 기본 개념부터 그 다음에 AI라는 학문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 다음에 어떤 곳에 응용이 되는지 말하자면 어떤 그 다양한 기술과 분야가 있는지 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 책에 지금 챕터 26이 갑자기 들어가 있는데 마지막 챕터에 이제 철학적인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지능을 갖춘다는 것의 의미가 뭐고 그런 것을 실제 컴퓨터나 로봇에 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서 그런 걸 인트로덕션에서 같이 좀 다음 시간까지 이야기하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은 우리가 영어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두 단어인데 intelligence인데 인공적으로 우리가 구현한 intelligence다 그런 뜻이겠죠. AI가 뭔지 얘기하려면 먼저 intelligence가 뭔지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능을 갖고 있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가? 음, 우리가 지능을 갖춘 존재라고 당연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인간인데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 아마 이제 애완동물들을 기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사람만 지능을 갖춘 건 아니죠. 그래서 강아지나 고양이들도 어,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능을 갖추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라고 대부분 대답을 할 거고. 네, 근데 조금 더 내려가면 약간 더 하등동물, 새라든지 물고기 같은 것들이 지능이 있냐. 네, 그러면 의견이 좀 가릴 수 있겠고, 네, 더 내려가서 뭐 단세포
생물 이렇게 가면 그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 생물이 아닌 것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을 PC나 노트북이 인텔리전스, 지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도 대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럼 뭘 가지고 구분을 하느냐, 네,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능을 갖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네, 지능이 한마디로 이거다라고 정의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지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지능이 없는 것과 비교해서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네, perception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능력인 거죠. 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오감이라고 부르는 것들, 우리가 시각적으로 뭘 본다, 뭘 듣는다, 뭔가 촉각으로 만져서 느낀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외부 환경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 그런데 단순히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입력으로만 받아들이는 것만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진행하는데 사용하는 카메라, 여러분들도 아마 노트북에다 카메라가 있죠? 카메라가 달린 노트북이 인지 능력이 있느냐? 네,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제 수집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까지를 보통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 영상을 받아들이긴 하는데 그 받아들인 이후에 그 영상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닐 때 길거리의 화면을 보고 왼쪽에 자동차가 있고 오른쪽에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언더스탠딩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고, 그런 거 우리가 비전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컴퓨터 비전. 또 여러분들이 지금 내 강의를 마이크를 통해서 전달된 걸 지금 듣고 있는데, 단순히 소리를 여러분들이 어,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의미를 좀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네, 언어를 이해하는 거라든지, 네, 이런 그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게 우선 지능적인 존재라면 있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그림이 그런 걸 의미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갖다 붙인 어린아이의 그림입니다. 또 어떤 게 있을 거냐 하면, 네, 추론, 사고하고 추론하는 그런 능력이 지능적인 존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는 거라고 했는데, 사실 컴퓨터도 어떤 데이터를 그냥 받아들여서 저장하고 있다가 질의응답을 할 수는 있죠. 네. 데이터베이스에 그런 시스템들이 구축이 돼 있고, 그런데 추론을 한다는 것은 그런 알려진 입력받은 데이터에 대한 검색 결과만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실들로부터 네, 새로운 사실들을 논리적으로 올바르게 유추되는 새로운 사실들을 이제 알아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A가 참이고 B가 참이라면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C가 참이 되는구나 라는 이런 사고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앞서 엑스퍼트 시스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지능적인 그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그런 답을 이제 추론해서 낼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지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예컨대 우리가 의료 진단을 하는 어떤 시스템이라면 의료 진단에 필요한 전문적인 의료 지식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갖추고 그것들이 단편적으로 저장했다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그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일련의 추론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진단을 해낸다든지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주 대표적이고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가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그것이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뭔가 특정한 예를 들면 태스크를 반복을 함으로써 점점 잘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죠. 학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이메일이나 혹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는 시스템에서 광고 같은 스팸이 굉장히 많이 날라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날라오는 스팸들을 자동적으로 좀 거르는 필터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메일에 포함된 어떤 단어라든지 혹은 어떤 URL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if된 형태의 어떤 룰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조건에 맞으면 이건 스팸이라고 판단한다. 이건 정상적인 메일이다. 만약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작성한다면 그 프로그램은 한번 작성되고 나서 스팸을 걸러내는 일을 계속 반복할 때 정확도가 한 80%쯤 된다. 그러면 반복을 하면서 계속 정확도가 증가된다 혹은 그대로다 혹은 감소한다. 아마도 정확도의 변함이 없거나 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처음 만들 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형태의 스팸 같은 것들이 새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스팸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자기가 처리한 결과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좀 받아서 예컨대 이건 맞았다 틀렸다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점점 더 스팸을 처리하는 정확도가 향상되게끔 하는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다면 그게 이제 학습 능력이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항상 그렇게 하고 있죠. 아주 간단하게는 뭔가를 이제 단순히 암기하는 식의 학습에서부터 많은 경험을 하면서 점점 어떤 노하우가 쌓이거나 혹은 새로운 어떤 규칙들을 발견하거나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평생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능의 중요한 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시스템을 우리가 만든다고 할 때는 그런 특정 태스크에 대한 경험들이 쌓여서 미래의 어떤 일들을 예측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때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을 두고서 이제 얻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잘 모아놓은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학습을 수행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어떤 이론적인 모델들은 이런 그 주어진 학습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어떤 결정을 하거나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그런 모델들을 학습을 통해 얻는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을 인지해서 이해하고 또 어떤 알고 있는 사실들로부터 새로운 걸 추론을 하고 그 다음에 경험을 하면서 점점 뭔가를 잘하게 되는 새로운 학습을 하는 이런 요소들이 중요한 지능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고 물론 이 이외에도 어댑티브니스라고 하면 이런 능력을 잘 갖추고 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변화 이런 게 있을 때 또 스스로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고 혹은 새로운 것,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창의력 그런 것들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보통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런 범주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지 능력과 추론 능력과 학습 능력 이런 것.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능의 요소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위키피디아에 가서 AI를 쳐보면 제일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라는 것은 머신에서 구현되는 지능. 여기 as opposed to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나 동물에서 발현되는 자연적인 지능에 반해서
머신에서 구현되는, 머신에서 동작하는 지능을 우리가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지능이라고 할 때, 지능을 갖추었다고 할 때,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 기계가 그런 능력을 갖추게끔 만들 수가 있는지 그걸 연구하는 것이 AI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소개한 책의 첫 번째 챕터에 가서 보게 되면 이걸 또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크게 봤을 때 조금 이것을 연구하는데, 그 기계가 그러면 인지 능력도 갖추게끔 어떻게 하느냐. 기계가 또 뭔가 추론해서 사고하고 추론할 수 있게끔 어떻게 만드느냐. 기계가 또 학습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방법론들을 연구를 하는데, 네, 크게 보면 두 가지 좀 다른 어떤 어프로치, 어떤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 지능을 갖춘 존재가 인간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지능적으로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하는지 그 자체를 연구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반면으로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그 자체를 연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표로 하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 예컨대 로봇이든 어떤 컴퓨터가 있는데 이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지능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지능적인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사람과 달라도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게 이 두 가지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위의 것은 그 책에서 표현하기로는 사람같이 생각하고 동작하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는 우선 사람을 연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지과학이라든지 혹은 뭐 뉴로사이언스라든지 이런 과학적인 측면에서 혹은 심리학이라든지 연구하는 게 있을 수 있고, 근데 밑에 있는 것은 책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rationally, 그러니까 아, 이성적인 혹은 합리적인 그런 어떤 그 합리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인가. 이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을 그대로 흉내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컴퓨터 사이언스 혹은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유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우리의 목적이 지금 우리는 인텔리전스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의 목적이 만약에 하늘을 날아가는 것이라고 해보죠. 네, 하늘을 나르는 머신, 기계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네, 첫 번째 어프로치는 뭐냐면 하늘을 나르는 존재는 새가 있죠. 네, 새를 연구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새가 날개가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동하는 원리는 뭐고, 물론 거기에 이제 뭐 공기역학이라든지 이제 과학적인 것들이 물론 포함되겠지만 어쨌든 새 자체를 분석하고 연구해서 그거로부터 얻는 지식을 적용하려는 게 있을 수가 있겠고, 네, 두 번째는 새를 우리가 연구하지는 않고, 네, 내 목적은 어쨌든 하늘을 날아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건데 그걸 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 합리적인 방법을 내가 찾겠다. 네, 엔지니어링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요즘은 탈 기회가 별로 없겠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자주 타고 다니던 여객기가 있는데 여객기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이 여객기가 하늘을 날아갈 때 예를 들면 보잉 747이 하늘을 날아갈 때 새가 날르는 것처럼 양쪽의 날개를 펄럭펄럭 움직이면서 날아가지는 않죠. 네. 새와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원리는 같을 수 있지만 나르는 물체도 또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죠. 요즘 드론이나 헬리콥터 같은 걸 보면 아예 생긴 것부터가 전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날개가 회전하면서 뭔가 양력을 받아서 공중에 뜰 수 있도록. 네, 이런 것들은 다 위에서 우리가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어프로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머신의 지능을 구현해서 뭔가 지능적인 역할을 하게끔 만들고 싶다 하는 것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 하는 것인데, 그것도 우리가 어떤 접근 방법을 쓰느냐를 봤을 때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두 번째 이런 어프로치를 생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그것이 어떤 컴퓨터 혹은 프로그램이 됐건 혹은 로봇이 됐건, 네, 심지어 가전제품이 됐건 이런 것들에 그러면 지능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다시 말하면 얘네들이 뭔가 이제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추론을 해가면서 우리가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혹은 뭔가를 예측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방법론. 또 이것들이 어떤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경험을 해나갈 때, 혹은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뭔가 학습을 수행하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구현할지, 또는 사람이 하는 말을 직접 알아들을 수 있도록, 혹은 주변 환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해하고 뭔가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인지 능력,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부여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구현하는 것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이제 이 최신의 어떤 인공지능의 적용, 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이런 주제,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이론들을 봐나갈 텐데, 그에 앞서서 AI라는 것이 요즘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AI가 언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조금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책에도 상당한 페이지를 들여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러셀의 책에 그런 걸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공지능이라는 학문은 아주 근래에 들어서 물론 생긴 거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대에서부터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학문에서 관련된 어, 질문이 있고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철학, 뭐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들 3단 논법 뭐 이런 거 알고 있죠? 사람의 육체와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관련돼 있고, 마음이 동작하는 방식은 뭐고, 3단 논법이란 건 이러이러한 그 말하자면 어떤 절차에 거쳐서 그런 그 논리적인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런 게 마음이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연히 궁금하고 연구를 해왔겠죠. 수학에서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떤 기호 체계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명확한 논리적으로 올바른 추론이 진행되는 것들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수학의 논리학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또 아까 잠시 얘기한 확률적 추론도 있는데, 네, 통계학이나 수학의 논리학뿐만 아니라 확률 통계와 관련된 그런 분야에서의 연구들도 계속 있어 왔죠. 뉴로사이언스 같은 분야에서는 사람의 뇌 안에서 어쨌든 이런 지능적인 어, 그 사고나 학습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진행이 되는데, 과연 어떻게 사람의 뇌가 실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신호들이 전달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당연히 관련이 있고, 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그 환경에 반응하고 어떻게 이제 심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하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죠.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그런 걸 실제 컴퓨터 안에 구성하기 위해서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성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있을 테고, 언어학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의 언어라는 것이 이 지능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 기능인데, 이 언어라는 것이 어떻게 어,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사고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이 앞서 말한 것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런 연구들이 인공지능이라는 학문이 이제 구체화되고 만들어지는 어떤 배경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AI라는 학문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태동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940년대, 50년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두 개의 예를 들어놨습니다. MIT에 있는 이 맥컬럭 피츠 이런 연구자들이 사람의 뇌 안에서 뭔가 이런 사고의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니까 사람의 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 사람의 뇌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신경망 모델 같은 걸 얘기할 때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뉴런이라고 불리우는 신경세포가 수십억 개가 연결돼서 신호를 전달하면서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지능을 연구하고 인공적으로 뭔가 기계의 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뇌가 동작하는 방식에서부터 영감을 얻을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뉴런 하나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이라는 뉴런이 하는 역할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그런 모델을 제안을 하고, 이 뉴런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이론적으로 우리가 정립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뒤에 머신러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경망 모델을 얘기할 때 이 퍼셉트론이라는 것의 모델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의 예로서 카네기 멜론 대학에 있는 연구자들이 이 로직 세오리스트라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구현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이 컴퓨터라는 것은 뭐 진공관으로 만든 컴퓨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디지털 컴퓨터로 이제 가는 그런 단계쯤이었겠죠. 어쨌든 컴퓨터라는 것이 그야말로 활용되는 것은 계산을 하는 기계였습니다. 그래서 뉴메리컬한 어떤 작업을 하는 거죠. 대량의 데이터, 숫자들을 이렇게 가지고 뭐 평균을 계산하고 뭔가 수치 해석을 해서 계산을 빠르게 수행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인데, 이 기계를 가지고 이런 수치적인 계산이 아닌 다른 것,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지능의 요소라고 얘기한 어떤 추론을 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게 논리적인 어떤 이 진행 단계를 구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 로직 세오리스트라는 프로그램이 하는 건 뭐냐면 수학의 이제 정리라는 게 있죠. 세오렘. 뭐 예를 들면 P이고 Q이면 R이다. 이런 어떤 세오렘이 있다면 그걸 증명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증명을 한다는 건 뭐냐면 주어진 악시옴들을 바탕으로 A이고 B니까 C가 되고 D이고 E니까 뭐 F가 되고, 그 다음에 앞에 두 개로부터 또 다른 게 뭐 X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기본 논리 추론 절차를 여러 개를 적용시키면서 내가 이 팩트 사실로 알고 있는 단계에서부터 이 증명하려는 세오렘까지 가는 논리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바로 증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증명이 곧 사실은 그래서 추론인 거죠. 이런 추론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두 개의 예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앞서 얘기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머신에서 인텔리전스를 구현하겠다는 건데, 그런 걸 하는 것과 관련된
아주 초기에 어떤 연구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다트머스 컬리지라는 데 모여서 1956년에 며칠 동안 자기네들이 연구한 내용들을 서로 뭐 발표하고 공유하고 디스커션을 하는 그런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제 뭔가 새로운 연구 분야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러한 연구를 하는 이 분야를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자라고 해서 이 용어가 1956년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초기의 어떤 태동기의 일부 그때까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던 이런 연구들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이후에 19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는 굉장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런 시기가 도래한 것은 이런 연구들이 앞으로 미래를 이제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연구 분야이기도 하고 또 그런 초기의 연구에서부터 보여지는 어떤 결과물들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로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IBM의 개발자가 만든 체커 프로그램, 체커라는 건 여러분들 뭐 아는 사람 알겠지만 이렇게 뭐 그 네모판에 있는 이런 그 말들을 움직이는 게임인데 여기 뭐 하얀 말들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까만 말들이 있고 네, 이렇게 뭔가 한 칸씩 움직여 가면서 남의 말을 넘어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상대 진영으로 누가 먼저 가냐고 이런 스타일의 단순한 게임인데 이 게임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어떤 학습을 한다고 할 만한 요소들도 같이 있고 해서 잘 만든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과도 플레이를 해서 물론 초보자겠지만 이기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데모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게임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수가 더 좋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고 내지는 추론을 컴퓨터가 할 수 있네 라는 생각을 갖게 한 거죠. 앞서 로직 세오레시트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발표를 했다 그랬는데 그 프로그램이 실제로 특정한 몇 개의 세오렘을 증명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General Problem Solver라는 이름의 이런 시스템을 발표를 해서 이것이 또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제 인상을 깊게 줬죠. 앞서 말한 것처럼 컴퓨터라는 것은 이제 계산 빨리 하는 기계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수학의 어떤 정리를 증명하고 그걸 또 일반화한 데까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논리적인 어떤 추론 과정 같은 걸 거치면서 어떤 문제에 답을 내는 그런 과정을 수행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여주니까 이것이 이제 굉장히 사람들한테 깊은 인상을 줬습니다. 엘리자 같은 이름의 프로그램은 MIT의 이제 학생이 개발한 또 프로그램인데 이건 사람과 대화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뭐 헬로 이러면 이렇게 인사 같이 하고 뭐 간단한 거 물으면 대답도 하고 이러면서 대화가 진행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죠. 물론 당시에 이 프로그램이 구현된 방식은 간단한 어떤 패턴들을 여러 개 집어넣고 이런 패턴에 해당하는 입력이 들어오면 뭐 저런 답변을 한다 이런 식으로 구현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꽤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로 나와 대화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상한 철자의 이런 또 프로그램은 역시 MIT에서 이제 만든 프로그램으로서 이거는
로봇을 자연 언어로 사람이 일상 쓰는 그 말로 제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블록들이 이렇게 있는 이런 환경에서 로봇 암이 있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작업을 지시하려면 이 로봇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써서 프로그램 한 다음에 이걸 실행시켜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말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른쪽에 있는 빨간 블럭을 왼쪽에 쌓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딱 알아듣고서 이제 알아서 동작을 하는 그런 식의 이제 데모를 보였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가 혹은 로봇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게 할 수도 있네.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서 데모가 된 거죠.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이 하이 레벨 프로그래밍 랭귀지라 그러면 아마도 C나 C++ 혹은 뭐 자바라든지 혹은 뭐 파이썬 같은 것들인데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이 있죠. 컴퓨터의 하이 레벨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가장 먼저 쓰였던 것은 포트란이라는 언어인 것 같습니다. 포트란. 아이고. 포트란은 이 과학적인 그 계산 같은 것을 하는 절차를 우리가 쉽게 표현하게끔 만들어진 그런 언어죠. 아, 두 번째로 만들어진 하이 레벨 언어가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리습이라는 언어라고 합니다. 이 리습은 MIT의 연구자가 만든 언어인데 리스트 프로세싱에서 따온 이름인 것 같고 이것은 모든 것을 프로그래밍 그 절차나 데이터 같은 것을 리스트 형태로 표현하게끔 되어 있는데 표현 방식은 그렇고 이것이 갖는 특징은 포트란이 수식을 표현하고 하는데 편리하게 되어 있다면 리습은 논리적인 어떤 절차를 표현하는데 용이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앞서 말한 이런 다양한, 예를 들어서 게임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뭐 언어를 이해하는 프로그램, 뭐 추론을 하는 프로그램, 또는 그 밖에 이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게 되면서 다양한 또 모델, 이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제시하게 됐겠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걸 보여주는데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리습이라는 언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사실은 어, 내가 박사과정으로 학교를 다닌 것은 벌써 한 뭐 30년 전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인공지능이라는 과목을 내가 수강을 했는데 그 과목에서 숙제를 내줄 때 혹은 프로젝트를 내줄 때 모두 다 이 리습이라는 언어로 구현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쓰이진 않지만 그래서 이런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새로운 어떤 이론 모델들을 실제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사용됐던 리습이라는 언어도 이때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뭔가 제시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early enthusiasm이라고 표현했죠. 사람들이 열광하고 굉장히 이게 뭔가 앞으로 금방 기술이 발전해서 정말 머신이 인텔리전스를 갖춘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이렇게 막 생각하는 그런 시절들, 그런 일들이 이때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가설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피지컬 심볼 시스템 하이퍼세시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성공적인 것들을 많이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너럴한 인텔리전트 액션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피지컬한 심볼 시스템이라는 것이 필요하고도 충분한 수단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이것만 있으면 다 된다. 이걸로 지능이 구현된다. 이런 의미, 이런 가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지컬 심볼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 지식, 뭐 이런 것들을 결국은 컴퓨터에 뭔가 표현하고 저장하려면
심볼들로 이것들이 표현된다는 거죠. ABCD 알파벳.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도 이런 심볼들을 다 쓰는 거죠. 알파벳과 기호들을 써서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 코드들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지컬 심볼 시스템 하이퍼시스라는 것은 지능을 구현할 때 우리가 그런 어떤 지식이나 또 추론이나 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심볼들로 표현하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조작해서 새로운 심볼을 만들고 하는 이 단계, 그런 과정,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정의하면 그걸로 지능은 구현되는 거다. 이렇게 좀 더 쉽게 그냥 우리가 표현하자 그러면 프로그래밍으로 지능은 다 구현할 수 있어. 이런 뭐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의 연구에 들어오고 또 굉장히 많은 연구를 위한 투자가 들어오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 분야가 활발해졌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 간단치 않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한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세계, 실제 문제들의 이런 이론들을 적용시키려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어, 생각같이 잘 안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어떤 지능적인 일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다루는 그 문제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나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컨대, 이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 프로젝트라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진행한 일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냉전 시대에 어, 이제 러시아에서 러시아어로 된 어떤 문헌 또는 러시아어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메시지, 정보 이런 것들을 영어로 번역을 해야 이제 쓸 수가 있을 테니까요. 영어를 번역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력과 돈을 투자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앞서의 연구 결과 같은 것들을 보면서 얘들한테 돈을 많이 주고 이 사람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이런 번역을 해줄 수 있게 만들면 이 진짜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게 가능할 것처럼 본 겁니다. 그래서 막대한 연구비를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회자되는 example 문장으로서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좀 영어로 써 있지만 러시아어로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걸 이제 번역을 시킨 결과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어의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spirit is willing but the flesh is weak. 이래서 의미는 뭐냐면 정신은 이제 강한데 의지는 있는데 그러나 플래시 육체가 약해서 그러니까 몸이 따라와 주질 않는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러시아어로 된 이 문장을 우리가 입력을 했을 때 개발된 시스템이 낸 출력은 밑에 있는 것처럼 보드카는 훌륭한데 고기는 썩었다. 이런 식의 번역 결과를 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건 간단한 예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정말 그 우리가 쓰는 언어로 된 그런 문서나 메시지들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는데 대부분 실패를 했다 알려져 있고 그 이유는 앞서 이제 난리지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그 원문의 의미를 이해를 해서 이걸 또 다른 언어로 생성하는 그런 과정이 맞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언어와 다른 언어의 단어를 매칭시키는 사전과 그 다음에 서로 이제 문법 체계가 다르니까 그 두 개의 문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물론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그런 언어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서로 대화를 소통을 할 때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자연언어 처리 이런 걸 얘기할 때 좀 언급을 하겠지만 그 단어를 알고 문법을 아는 것 이외에 우리가 당연히 서로 알고 있다고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커먼 센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 당시에는 앞서 여러 가지 데모됐던 시스템 같은 걸 바탕으로 사전과 문법 같은 걸 프로그램에 룰로 짜놓고 이러면서 그냥 기계적인 어떤 번역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뭐냐면 프로블럼이 작은 사이즈에 대해서는 뭐 성공적으로 되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실제 적용할 만큼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문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시티 때문에 현실에 적용할 만한 시스템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웠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수학의 그 세오렘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아주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지만 굉장히 복잡한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 우리가 아까 이제 첫 번째 다룰 것이 서치라고 그랬는데 서치 스페이스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컴플렉시티가 증가해서 실제 적용 가능하지가 않다.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주 간단한 인사 정도나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가능하지만 모든 면에서 모든 주제에 대해서 다 대화가 가능하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2단계에서 50년대, 60년대에 이런 방식으로 하면 돼. 저런 방식으로 이걸 구현할 수 있어. 라고 제시된 것들을 우리가 토이 시스템, 토이 프로블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장난감 같은 데모를 보여줄 수는 있었지만 실제 적용하는 것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훨씬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난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5분까지 원래 했어야 되는 게 지금 훌쩍 몇 분이 넘어갔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요 남은 이야기,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와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응용되는 여러 가지 예들 그런 걸 같이 보고 마지막에 이 자료의 마지막에 가면 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머신에 이런 걸 구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이야기했는지 그런 것까지 인트로덕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